외국인이 일주일 만에 돌아왔습니다. 기관도 합세해 코스피가 사흘 만에 반등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조슬기 기자. 네, 조슬기입니다. 코스피 얼마나 반등했나요? 네, 코스피가 오후 들어서도 반등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금 전 2시 50분 기준으로 1.3% 올라 2,480선을 회복했습니다. 외국인이 2,600억 원 넘게 순매수하며 반등을 견인하고 있고 기관도 1,200억 원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낙폭과대 인식에 따른 이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세가 이어지는 모습인데요. 시가총액 상위주들 역시 최근 하락세가 컸던 자동차와 금융주의 강세가 돋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오늘 4%, 6% 강세를 보이고 있고 KB금융과 신한지주도 각각 3%, 2% 상승 중입니다. 코스닥 지수도 오전 보합권 부근 하락세를 딛고 방향을 위로 틀면서 700선 회복을 시도 중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1,440원대 턱 밑까지 올랐다 증시가 오르자 재차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어제보다 소폭 내린 1,430원대 중반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아시아 증시는 어떻습니까? 네, 아시아 증시는 혼조 양상입니다. 중국의 상하이 종합지수가 0.8% 올라 3,300선 후반까지 반등하는 데 성공했고요. 홍콩의 항생지수와 본토 기업 중심인 H지수도 나란히 1% 안팎 상승 중입니다. 반면 일본의 니케이 지수는 엔화 강세 전망 속 0.4% 하락하며 현재 39,200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SBS 비즈 조슬기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현재의 물가 안정 기조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우리 경제가 장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최지수 기자. 네, 최지수입니다. 이창용 총재, 그러니까 당분간 물가가 최근처럼 안정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창용 총재는 물가 안정 목표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1, 2년 시기에서 물가 안정 기조가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지난달까지 3개월 연속 소비자 물가는 1%대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 총재는 내년 소비자 물가가 목표 수준인 2% 부근에서 안정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물가는 이렇게 안정 추세가 이어지는 만큼 내년 1월 16일로 예정된 다음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추가로 내릴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세수 부족의 예산안 삭감 등 경제 위기에 대응할 여력이 부족하다는 분석이 제기되면서 추가 인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총재는 올해 미국 FOMC 결과 신정부 정책 등을 모두 고려해서 기준금리 인하 시기와 폭을 결정해 나갈 것이라며 내년 1월 기준금리 결정에 대해 정해진 건 없다고 말했습니다. 최지수 기자, 최근에 정치적 불확실성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총재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내 금융, 외환 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다가 최근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과거 두 차례 탄핵 국면 사례를 언급하면서 경제 시스템이 정상 작동한다는 신뢰가 유지된다면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한국은행은 이번 고비를 넘더라도 잠재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면 1% 이하의 저물가를 동반한 장기 침체 가능성을 우려했는데요. 저성장, 저물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제시했습니다. 한은은 구조개혁은 경제의 성장 잠재력과 충격 복원력을 키운다는 점에서 저성장, 저물가 진입을 예방하는 궁극적 해법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최지수입니다. 정부가 투자 활성화를 위해 용인 반도체 산단 개발 계획 등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안지혜 기자, 정부 대책 내용 전해주시죠. 네, 정부는 오늘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투자활성화 장관회의를 열고 기업, 지역 투자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국내 계엄 사태 여파와 대외적으로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들 투자 위축이 우려되는 배경에서 나온 건데요. 이미 계획된 14개 투자 프로젝트 중 9조 3천억 원 규모의 7개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내년 중 착공 등 실질적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대표적으로 경기 용인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은 환경과 교통, 재해영향평가 등 행정 절차를 약 3개월 정도 단축합니다. 이를 통해 당초 내년 1분기 목표였던 산단 계획 승인이 연내에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또 기회발전특구인 여수 LNG 허브터미널에는 LNG 등 청정연료 공급업을 세액 감면 대상 업종에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특구에 투자하는 기업에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한 목적입니다.
안지혜 기자, 기반 시설 조성과 관련해서는 어떤 내용들이 포함됐나요? 네, 포항 블루밸리 2차 전지 특화단지는 신규 용수시설 준공 전까지 용수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또 신규 용수시설 준공 시기도 2030년으로 1년 더 앞당깁니다. 오창 테크노폴리스 산단에는 내년 6월부터 초기 전력을 공급할 계획이고요. 아울러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주목받는 무궤도 트램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프로스포츠 경기장 시설 투자 및 운영 방식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한 연구 용역도 내년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SBS 비즈 안지혜입니다. 오늘부터 내년도 전국 개별 땅값과 표준지, 표준주택 공시가격 열람이 시작됩니다. 가장 비싼 주택은 10년 연속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한남동 자택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세영 기자. 우선 내년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 얼마나 오르나요? 네, 감정평가사의 60만 필지 시세조사를 토대로 산정한 내년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는 올해 대비 2.93%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한국부동산원의 25만 호 시세조사를 토대로 산정한 내년도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올해보다 1.96% 올랐습니다. 땅과 주택 모두 공시가 상승률이 지난 10년 동안 두 번째로 낮은 수준입니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가장 크게 오른 곳은 서울인데요. 특히 용산구 3.7%, 강남구 3.53%, 성동구 3.41%, 동작구 3.28% 순이었고 마포구, 영등포구, 서초구가 뒤를 이었습니다. 내년도 공시가격은 지난달 19일 발표한 부동산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 방안에 따라 올해와 같게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유지된 결과입니다. 문 기자, 가장 비싼 단독주택 누구 집입니까? 내년 공시가격이 가장 비싼 집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이 사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으로 올해 285억 7천만 원보다 4% 오른 297억 2천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위는 이해욱 DL 회장의 삼성동 주택으로 올해보다 3% 오른 192억 1천만 원이었습니다. 가장 비싼 땅은 서울 중구 명동의 네이처리퍼블릭 부지로 내년 공시지가가 올해보다 2.9% 오른 제곱미터당 1억 8,100만 원이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소유자 열람과 의견 청취를 내일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진행합니다. SBS 비즈 문세영입니다. 무선 헤드폰 쓰시는 분들 최근 부쩍 늘었습니다. 성능은 어떨까요? 최고가인 애플 제품, 재생 시간은 가장 짧았습니다. 청력 손상 위험이 있는 제품도 있었습니다. 최윤아 기자. 네, 최윤아입니다. 어떤 제품이 문제였나요? 네,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들이 많이 쓰는 10개 무선 헤드폰의 품질과 가격 등을 조사한 결과 아이리버 제품의 경우 음량 안전 기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국제표준상 최대 음량이 100dB를 넘으면 안 되는데 이를 초과한 건데요. 무심코 볼륨을 높였다가 청력 손상 등을 입을 수 있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습니다. 전반적인 조사 제품 모두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의 유해 성분은 기준에 부합했습니다. 제품별로 가격 차가 상당하죠? 네, 최대 20배 가까이 차이가 났는데요. 아이리버 제품이 38,000원으로 가장 저렴했고 애플의 에어팟 맥스가 76만 9천원으로 가장 비쌌습니다. 종합적으로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은 제품으론 브리츠와 필립스 헤드폰이 꼽혔습니다. 충전한 뒤 재생 시간이 가장 긴 건 JBL 제품으로 88시간 가까이 지속됐고 가격이 가장 비싼 애플 제품은 23시간으로 가장 빨리 꺼졌습니다. SBS 비즈 최윤아입니다. 메일유업의 세척수 혼입 사건 속보입니다. 식품당국이 해당 공장의 한 달 영업정지를 결정했습니다. 정대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 결과가 나왔네요. 네, 식약처는 문제 제품이 생산된 메일유업 광주 공장에 대한 현장 조사 결과 공장 작업자의 실수로 세척수가 우유팩에 유입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최대 50여 개의 제품이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멸균기 내부를 세척하는 작업자가 실수로 세척수 밸브를 건드리면서 1초 정도 밸브가 열렸는데 우유를 우유팩에 주입하는 라인에 이 세척수가 흘러들어간 겁니다. 세척수는 2.8% 농도의 수산화나트륨이 함유된 용액으로 공개된 관련 영상과 사진에서 보듯 붉은 빛을 띱니다.
행정처분은 관할 지자체가 내리기 때문에 식약처는 광주시청에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를 요청했습니다. 정 기자,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면 생산에 차질도 생기겠네요. 네, 현재 메일유업 광주 공장은 문제가 된 메일 우유와 소화가 잘 되는 우유, 상하목장, 허쉬 등 우유 가공육류 제품과 메일두유, 아몬드 브리즈 등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메일우유 관계자는 행정처분은 우유가 들어간 제품만 해당돼 이외의 제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메일유업은 공식 사과와 함께 1만 5천 개 이상의 제품 회수와 개선 대책을 내놓는 등 수습을 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SBS 비즈 정대한입니다. 연말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보험과 카드업계 주요 정책을 속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업계에서는 현실과 시장 상황을 모르는 것이라며 반발 움직임이 뚜렷합니다. 유정현 기자. 네, 유정현입니다. 먼저 보험업계에서 반발이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최근 금융위원회가 보험 개혁 회의를 열고 앞으로 보험 설계사들의 판매 수수료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이에 대해 보험 대리점 협회, 이른바 GA협회가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었습니다. 김용태 GA협회 회장은 판매 수수료 정보 제공 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며 이 정책이 시행되면 불건전 영업행위인 경유계약과 부당승환 계약이 더 성행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금융권협회가 금융당국 정책에 대놓고 강력 반발하는 건 매우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그만큼 영업 현장에서 뛰고 있는 보험 설계사들이 이 정책에 불만이 크다는 방증이기도 한데요. 금융위원회가 내년 1분기까지 업계 의견을 듣겠다고 여지를 남겼는데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정현 기자, 카드업계에서도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어제 금융당국은 연매출 3억 원 이하 영세 가맹점과 3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의 중소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를 0.1%포인트 낮추기로 했습니다. 연매출 10억 원과 30억 원 사이에 있는 곳들은 0.05%포인트 낮추는데요. 가맹점 수수료율은 사실상 카드 사업 원가이기 때문에 매우 민감한 사안입니다. 카드업계는 그동안 가맹점 수수료율 조정을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해왔는데요. 이번엔 특히 카드업계 노조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카드사 노동조합 협의회는 카드사의 신용 판매 수익률이 0.5% 수준까지 추락했다며 이를 메우기 위해 대출 사업 의존이 심화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카드 노조는 총파업 가능성까지 열어뒀습니다. SBS 비즈 유정현입니다. 오늘 국회에 금융당국 수장들이 출석했습니다. 계엄 사태와 이후 경제 상황에 대한 대처, 질의와 답변이 이어졌습니다. 오서영 기자. 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는 이복현 금감원장, 일부에서는 계엄 선포를 미리 알고 있지 않았었느냐 이런 추측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오늘 몰랐다고 공식 답변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회 정무위 현안 질의에 나온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3일 밤 최상목 경제부총리 소집으로 오후 11시 40분부터 경제장관회의를 시작했다고 말했는데요.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비상계엄을 사전에 인지했냐는 국회 정무위 질의에 뉴스 방송을 보고 알았다며 예상하지 못한 조치였기 때문에 많이 놀랐고 일단 시장 걱정을 했다고 답했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 역시 매우 놀랐다며 지나서 생각해보면 일어나선 안 될 일이 일어났다고 답변했습니다. 우선 그날 밤은 당장 해외 시장이 열려있는 상황에서 외환시장 대응이 중점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탄핵 이후 금융시장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나요? 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예상했던 것보단 충격이 덜했다면서 경제는 정치와 분리해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연말에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하는 게 중요하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금융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은행권과 협의 중인 방안을 이달 안에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결국 외국인들이 한국을 보는 건 이 계엄 이후 과정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대한 신뢰라며 장기간 시장 안정, 지방 부동산 경기 회복과 함께 트럼프 정부에 대한 대응으로는 산업 경쟁력 강화와 밸류업 정책을 강조했습니다. SBS 비즈 오서영입니다. 흥미있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장기간 살펴봤을 때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 증가에 비해서 국민들 소득은 덜 증가했고 또 이보다 실제 쓸 수 있는 돈은 증가폭이 더 작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수영 기자, 한국전쟁 이후의 장기 비교 결과죠? 그렇습니다. 한국은행 국민계정 2020년 기준년 2차 개편 결과 자료에 따르면
1인당 국민소득이 지난 1953년 67달러에서 지난해 36,194달러로 540배, 연평균 9.4%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 명목 GDP는 477억 원에서 2,401조 원으로 연평균 16.7% 늘었습니다. 반면 가계 총처분 가능 소득은 지난해 19,498달러로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75년 482달러보다 연평균 8% 증가한 데 그쳤습니다. 가계 총처분 가능 소득이란 가계소득에서 세금과 보험료 등을 빼고 가계가 소비나 저축에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소득을 뜻합니다. 오 기자, 그러니까 경제 규모보다 국민소득 성장세가 느렸고 그중에서도 처분소득의 성장세는 더 느렸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1인당 국민총소득 대비 가계 총처분 가능 소득 비율은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75년 77.5%에 달했지만 이후 지속 떨어지면서 지난해에는 역대 최저인 53.9%를 기록했습니다. 국가 경제가 커져가는 속도를 가계에서는 체감을 하기가 어렵고 오히려 살림살이가 점점 팍팍해진다고 느끼게 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국전쟁 직후인 1954년부터 지난해까지 우리나라의 연평균 실질 GDP 성장률은 6.9%였는데 실질 국민 총소득 증가율은 6.6%로 더 낮았습니다. 1976년부터 지난해까지로 좁혀서 살펴본 실질 가계 총처분 가능 소득 연평균 증가율도 5%로 실질 국민 총소득 증가율 6%를 역시 밑돌았습니다. SBS 비즈 오수영입니다. 이어서 최근 소득 상황 더 분석해 보겠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계층을 이동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이 통계적으로 확인됐습니다. 오정인 기자. 소득 이동 통계청이 처음 개발한 지표죠. 어떻게 나왔나요? 네, 2022년 소득 분위가 전년과 비교해 오르거나 내린 사람 비율을 의미하는 소득 이동성은 34.9%였습니다. 다시 말해 10명 중 6명 넘게 1년 전과 소득 분위가 같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지표는 2019년에서 2020년 35.8%, 2020년에서 2021년 35% 등 2년째 하락세입니다. 특히 소득 분위가 1년 전보다 상승한 사람은 17.6%로 5명 중 1명에도 못 미쳤습니다. 소득 계층 간 이동성이 높지 못하다는 건 그만큼 사회 이동성, 역동성이 낮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간 정부가 강조해온 역동 경제와는 대조적인 결과입니다. 오정인 기자, 계층 고착화 현상도 뚜렷한 것으로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2022년 소득 분위별 유지 비율을 보면 고소득자인 5분위가 86%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만큼 다른 분위에 비해 진입이 어렵고 쉽게 4분위 등 하위 계층으로 내려가는 경우도 적다는 의미입니다. 빈곤층인 1분위의 소득 분위 유지 비율은 69.1%로 5분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하위 20%에 속하는 사람 10명 중 7명이 다음 해에도 가난해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소득 양극화가 고착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SBS 비즈 오정인입니다. 초고소득층의 건강보험료 관련된 겁니다. 월급이 1억 원이든 10억 원이든 똑같은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보료 상한액에 대해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서주현 기자. 우선 건보료 상한선 어떻게 되나요? 네, 건강보험은 세금과는 달리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가 한없이 올라가지 않게 하려는 취지로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올해는 건보 상한액이 월 848만 원이었는데요. 직장 가입자의 경우 회사와 반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직장인 본인 부담은 424만 원입니다. 이는 재작년 직장인 평균 건보료의 30배 선에서 매년 조금씩 조정되는 금액인데요. 월급이 1억 2천만 원 선이 넘으면 이 정도의 건보료를 내게 됩니다. 월급이 1억 2천만 원인 사람과 10억, 20억 원이 넘는 사람도 똑같은 건보료를 낸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월 10억 원을 버는 초고소득 직장인도 월 424만 원의 건보료를 내는데 비율로 보면 월급의 0.4% 정도입니다. 일반 직장인들의 소득 대비 건보료 비율이 3.5%인 것과 비교하면 크게 낮은 수준입니다. 때문에 앞서 국정감사에서 형평성 지적이 있었고 관련법 개정안도 발의됐지만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됐습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소득이나 재산이 많으면 보험료를 더 부담하는 쪽으로 상한선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SBS 비즈 서주연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영준 기자. 네, 우영준입니다. 헌재 브리핑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측에 오는 24일까지 입증 계획과 증거 목록, 그리고 이 사건 계엄 포고령 1호와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제출을 요구하는 한편 법사위원장에게도 24일까지 입증 계획과 증거 목록을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변론은 생중계하지 않고 녹화 영상을 선고 직후 제공할 예정이라고 헌재는 설명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몫인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할 거냐, 이것도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윤 대통령이 거리가 아닌 직무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없다는 논리와 이번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모두 국회 추천 몫이라 권한대행이 소극적 권한행사 차원에서 임명이 가능하다는 논리에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석인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절차를 위한 인사청문 특위가 국민의힘 불참 속에 출발했습니다. 특위 위원장엔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위원장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는데 후보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23일과 24일 강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네,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내란죄와 직권남용 혐의 수사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로 이첩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이 공수처에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 사건을 이첩하기로 결정하면서 중복 수사 논란도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까지였던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는데 검찰의 출석 요구는 21일까지라 아직 시간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추가 소환 역시 두 기관이 협의해 결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SBS 비즈 우영준입니다. 인공지능이 광고와 게임 산업에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활용되는 현장을 김한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굴러들어온 금반지가 회전을 하고 다양한 각도에서 반짝입니다. 최소 몇 개의 영상이 합쳐진 듯 보이지만 해당 광고는 생성 AI 기술이 활용돼 촬영 없이 제작됐습니다. 기존의 제작비로 2편, 3편, 5편까지 멀티 컨텐츠 활용을 하나의 모델링으로 다양한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AI니까 가능합니다. 불가리와 지방시 등 해외 브랜드뿐 아니라 LG전자와 롯데칠성음료 등 국내 기업 광고에도 활용된 AI 기술을 활용한 이 회사는 데이터 분석을 더해 마케팅 효율을 높이는 AI 에이전트 서비스로 확장을 꾀하고 있습니다. 해외 기업 오픈AI가 출시한 동영상 생성 모델 소라는 말만으로 영상을 만들어줍니다. 영화나 광고 콘텐츠 업계의 제작 유통 등 시장 판도를 뒤흔들 것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생성 AI는 게임 산업에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게임이 설정한 환경 안에서만 조작할 수 있었던 한계를 넘어섭니다. 크래프톤의 마법소녀 루루핑은 이용자의 목소리 크기와 감정 등이 반영돼 공격력이 측정됩니다. 인조이에서는 현실 세계의 사물이 게임 속으로 그대로 들어가 반영되기도 합니다. AI가 들어오면 게임 회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다양한 방식의 게임 플레이가 가능하다는 AI가 향후에 게임 산업 전체에서 비용을 줄이면서도 고품질의 게임을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 거죠. 생성 AI가 광고와 게임 등 전방위 산업 곳곳에 스며들면서 새로운 트렌드를 이끌고 있습니다. SBS 비즈 김한나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공기진흥센터에서 전해드리는 대기오염 예보입니다. 오늘 찬바람이 불면서 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공기질은 깨끗합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의 먼지 농도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 전 지역도 대기질 깨끗한 가운데 독산 2동과 4동, 시흥 2동을 중심으로 먼지 농도가 가장 낮습니다. 오늘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해 한낮에도 춥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1도, 인천 영하 2도 예상됩니다. 수도권 등 내륙 하늘은 대체로 맑겠지만 일부 서해안과 동해안, 제주 산간은 많은 양의 눈이 내려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후에도 공기질은 깨끗하게 이어지겠습니다. WHO와 환경부 기준으로 경상도는 보통 단계, 그 밖의 지역 좋음 단계가 예상됩니다. 다만 내일과 모레 수도권과 충청도는 대기오염 물질의 영향으로 공기가 탁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대기오염 예보였습니다.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